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CTS 스페셜 크리스찬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임원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요즘 새로운 정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두 단어가 뭔지 아시죠? 소통과 통합이요. 네,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네, 바로 생각과 또 환경이 달라서 흩어졌던 우리가 하나 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더불어가는 사회, 또 행복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 섬기고 계신 우리 행정부지사이신 배용태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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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다 전라남 도민들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우리 편하게 집사님이라 하겠습니다. 집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도청의 행정부지사를 맡고 있는 배용태입니다. 영문교회를 다니고 있고 집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CTX 시청자를 여러분을 뵙게 돼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CTX 목포 방송을 통해서 또 도정에 관한 소개도 드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집사님을 또 많이 배워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친숙하게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현재 그 맡고 계신 그 행정부지사 자리가 또 어떤 자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그 도청에는 부지사가 두 분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그리고 이제 타 시도는 서울이나 경기도는 크니까 세 분 있고 두 분 있는데 행정부지사는 어찌 보면은 자치단체 장인 도지사를 보좌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우리 실국이 한 10개 있거든요. 실국장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을 하는데 그 도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으로 보면 한 5조 6천억 정도 예산을 관장하고 있고 직원이 한 3,900명 됩니다. 그 예산과 직원을 갖고 정부 예산 22개 부처에 사는 일이 거의 이제 도를 통해서 시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또 시군도 22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의 조직석에서 그러니까 제일 위에 계시는 지사님이 최전방수라면 저는 이제 링커 기능인데 전방수에 가까운 링크다 이렇게 보시면 연결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지사다라고 보고요.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는 직급으로 보면은 중앙 공무원, 국가직 고위 공무원단 가급인데 이런 1급으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이죠. 재작년 10월달에 내려가지고 지금 부지사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오고 가시면서 또 세밀한 부분들 또 큰 틀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다가 우리 목포하고는 인연이 부시장 아까 말씀하셨던 부시장으로 이렇게 계셔서 저희들도 이제 함자가 이렇게 친숙하고 그런데 부시장으로 계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풋볼센터라든지 요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탁월한 그 계획도 있으셨다고 그래요. 부시장 시절 이야기 조금. 글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다 했다기보다는 이제 목포 시민의 후원하에 또 목포시청 직원들과 함께 또 그 당시에 이제 전태웅 시장님이 열심히 선두에 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조했다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풋볼센터 같은 거 유치할 때 그때 그 월드컵 끝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3개를 풋볼센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중부권 하나, 영남권 하나, 그 다음에 호남 제주까지 합쳐서. 근데 그게 한 120억 정도의 프로젝트였는데 축구를 잘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줬거든요. 이 당시에 2005년, 4년도에 보면 우리 목포는 축구에 대해서 상당히 불모지였습니다. 전남에서 보면 축구하면 광양이지 않습니까? 광양은 프로축구단도 있고 심지어 광양에 가면은 중학교 여중 여고 축구단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 생각이 앞으로 목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해양, 레저, 관광, 스포츠 도시인데 스포츠 도시로 가려면은
이런 큰 풋볼센터가 있는 게 지역이 유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남에서 우선 한 군데 선정이 돼야 또 2차 경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광양, 그때 목포, 강진, 그 다음에 장흥하고 싸웠어요. 근데 강진도 그때만 해도 목포보다는 더 스포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깨우쳐 앞서가는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친밀하게 준비하고 이야기해서 또 이제 우리 목포대학에 또 관련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협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남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전남이 선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경쟁이 할 때가 강주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전북의 익산, 네. 그리고 제주도의 서귀포, 이 네 군데가 경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이 어렵더라도 열정과 정열과 주민의 호응을 비춰준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용히 하라는 것을 우리는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뭐 우스개 이야기합니다면 밴드까지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려가면서 전체 기관장은 다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그 열의에 심사위원들이 그 조금 감동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그 사전 작업했던 것은 이제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우리 뭐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요트도 우리 지역이 이제 스포츠도 보면 육상 스포츠에서 해상 스포츠, 그 다음에 조금 돼가면 이제 항공 스포츠로 가는데, 그 요트에 좀 기반을 좀 닦아 놓은 게 앞으로 5년, 10년을 위해서 낫지 않냐라고 해서 그때 요트 전문가를 구해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트 하면 이제 부산 그 수영만이 요트로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로 문의를 했어요. 요트 전문가 좀 이렇게 좀 알선해달라, 소개해달라 했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대불 산단에 요트 만드는 회사도 있고 거기 전문가가 있다. 이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근데 마침 그 회사가 호주에 브리스번으로 요트를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또 브리스번에 있는 요트 전문가가 와 있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남아 일대가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는 요트에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적지다.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요트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기본 계획 수립하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요트가 아직은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지만 지금 요트 인구가 대략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면 요트가 조금 더 그 보편화된 스포츠로서 해상 스포츠로 가게 되면 좀 우리한테 뭔가 좀 발전에 중요한 순기능을 작용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목포에 산 지 거의 한 24년 되는데 축구센터가 저렇게 들어올 줄 저도 생각도 못했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토요일이면은 그 축구 선교팀이 거기 가서 이렇게 공차고 그러더라고요. 다 저 집사님하고 관련이 있구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 신앙 이야기 한번 해보죠. 제가 듣기로 CCC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고 또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좀 쉬셨고 그런데 나중에 그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전태용 시장님 만나시면서 또 이야기도 있고 그러시던데 어떻습니까? 신앙 이야기 좀 해보시죠.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CCC 활동을 교회를 통해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1980년도였거든요. 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79년도에 제대를 하고 그다음에 80년대 복학을 했는데 제가 군대 생활을 목포 그 1등바위에서 했습니다. 1등바위에서 한 6개월 그 경기를 졌는데 그때 이제 제대를 7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국가고시를 봤는데 1차를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 복학해서 이렇게 2차를 봐야 되는데 마침 제가 이제 80년대 맞이해서 5.17 그 학교가 휴교령 떨어지고 해서 저는 이제 집이 강주라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5.18이 그 일어난 시기에 강주가 있으면서 5.18 사태를 다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휴교령이 해제되니까 복학을 해 다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5.18 또 그 당시 이제 군부 독재죠. 거기에 항거하는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5.18도 직접 눈으로 겪고 그랬는데 이게 같이 그것도 이제 내 아는 친구들 선후배들이 다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합류를 했어요. 근데 합류해가지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체포가 돼가지고 청북서에서 한 20여일 구류를 살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교회 한참 3개월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믿음이 깊지 않은 때지요. 그래서 야, 이게 정의로운 하느님은 어디가 계시느냐. 이게 뭐 정의로운 하느님 계신다면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바도 좀 수용해 주셔야 되고. 그 당시 마침 또 3학년 때 내가 또 2차를 봐야 되는데 2차 표를 그 시기에 성북서에 유치장이 있었어요. 근데 2차를 또 못 봤어요. 그래야 좀 대가 늦어지거든요, 시험이. 왜냐하면 1차를 한번 보면 2차가 2번밖에 시효가 없는데 취직고인데 졸업할 때 2차를 한번 써먹어버렸고 또 이제 한 번밖에 남았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멀어지대요. 이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겠죠. 그런 점도 있고 또 젊은 어떤 의협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쭉 이제 교회를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다가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쭉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2004년도에 목포 부시장으로 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시장님이 전태용 시장님.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전태용 시장님이 그래요. 나는 시장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장로로 불리는 것이 내 명예스럽다.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경험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성시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주로 성시화가 벌어진 데가 서울.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포항, 목포 세 군데가 성시화 운동이 제일 활발히 있었거든요. 포항은 장정식 시장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성시화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불교계에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서울, 포항 거쳐서 우리 목포시 왔는데 서울시나 포항 갔을 때는 거기에서 답변하는 게 그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니 뭐 하여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항의단이 와서 시장님 말씀드렸죠. 시장님 저 항의단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두 말도 않고 풀으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성시화 운동이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보자 하는 운동인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믿음이 깊은 마음속에서 나온 이야기지 그냥 얕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바로 하겠습니까?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물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내 경험이. 야, 이거 참 굉장한 믿음과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다 했는데 우리 그때 장로님 시장님께서 저보고 이제 교회 다니라고 그 권면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그동안 이제 종교하고 좀 멀어지셨는데 언제 좀 다시 또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한 차에 장로님이 시장님 권하니까 그렇게 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시장님은 그 영문교회 다니셨어요. 그 영문교회 목사님, 저 시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님이 전도를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전도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시기만을 조금 유예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시장님 다니는 교회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좀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다니시지 부시장 다니지 또 그랬을 경우에 시장님 누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님은 그렇게 해라 해서 시기면을 보고 있었는데 시장님 2005년 1월 달에 별세하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5년부터 영문교회 제가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근데 다만 서울에 있을 때는 발령나 있으면 못 다니고 또 강주에 도지도 못 다니고 목포에 있으면 다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연유로 다시 또 교회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네. 집사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 항상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다 좋대요. 근데 최근에 좀 기억에 남고 가슴에 담고 있는 게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좁은 문을 항상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항상 쉬운 문, 넓은 문 이거는 쉽게 들어가지만 보람과 가치가 적은 문이고 어찌 보면 유혹의 문 같고 좁은 문은 어렵고 힘들고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 문을 통해서 가면은 열매도 붉고 보람도 크고 많은 사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내가 힘들더라도 남을 위해서 현재가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더 큰 가치, 더 미래 가치, 더 장래 가치를 추구한다면 좁은 문으로 가서 우리가 보람을 쌓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 조본문이 항상 저는 머릿속에 맴돌고 네.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 CTS 우리 방송 가족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요즘에 가장 관심사가 경제적인 회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목포 지역이 서남권 지역의 어떤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고민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어떤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 말에 앞서서요. 우리 서남권이 조금 변화해야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전남이 조금 낙후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남을 놓고 보면 동북권보다 서부권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동북권을 보면 인구로 단순히 인구만 보더라도 여수, 광양, 순천 합치면 75만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목포, 무안, 신안 합쳐 35만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 동북권은 광양만권이라고 그러죠. 네. 광양만권의 GDP가요. 전국 GDP의 10% 정도 차지해요. 상당히 높은 GDP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냐? 광양 지절소 있죠. 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도 있죠. 네. 근데 한국이 제일 큰 여수 석약단지 있죠. 그러면서 작년에 또 여수 박람회 하면서 여수 일대가 상당히 해양지로서 관광지로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작년에 또 해양 엑스포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온 것 외에 SOC가 다 정비가 됐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은 전혀 달라졌죠. 목포하고 순천 간 고속도로 됐죠. 네, 맞아요. 또 전라선 KTX 복선 전철화 됐죠. 네. 또 순천에서 여수 들어간 거 됐죠. 또 여수에 그 크루즈 부도됐죠. 네. 그렇게 다 거의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남이 균형 발전을 하고 전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하려면 서부권이 조금 더 올라쳐야 된다. 서부권을 보십시다. 인구도 그렇지만은 지금 철도만 하더라도 고속철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네. 호남선 하는데 강점기에 3년 8개월이니까 4년 걸렸다 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복선화 하나 더 안에 36년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철도, 고속철도도 빨리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남쪽에 목포에서 보성, 순천, 부산 가는 것도 빨리 해야지. 네. 뭐 이런 거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서남권이 이제는 새로운 변화 시대에 맞추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산업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냐? 지금 에너지라는 것은 화석연료,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조류, 해양바이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신재생 에너지냐? 화석연료는 이제 고갈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세계 석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2조 버렐 된대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반은 썼답니다. 근데 앞으로 쓰는 게 50년, 60년이면 고갈된대요. 화석연료니까 캐다 쓰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뭐 셰일 가스니 셰일 석유는 나온다 하지만 그것도 유한한 자원이고 또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고갈되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면 전등에 불 켜야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올라오면 승용차 운전해야죠. 이런 모든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이거죠. 근데 그 에너지 어디 가냐? 원자력 하지 않냐? 원자력이 사실은 일반 화석연료보다는 싸거든요. 한 50% 됩니다. 네. 근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자력은 그 원자력을 통해서 위험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그 부분에 있고 그렇죠. 또 비용도요. 안전비용, 사후 처리 비용을 하면은 결국 싸는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안 될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인데 그럼 재생에너지의 가장 좋은 게 뭐냐? 태양광하고 풍력이에요. 네. 근데 우리 지역이 태양광의 전국의 최적지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양광의 전국의 36%를 점합니다. 네. 최고 높아요. 근데 왜 태양광이 많이 왔냐? 네. 우리 지역이 일조량이 높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에 비해서 30%, 보통 20% 높거든요. 일조량이 높으니까 태양광으로부터 나오는 전력이 많이 생산되니까 효율이 높아요. 네. 효율이 높으니까 이득이 많이 난 거죠. 이게 많이 온 것이거든요. 태양광이 있고. 그 다음에 풍력입니다. 풍력은 또 우리 지역이 최적지예요. 그래서 그런
신재생 에너지의 센터로서 풍력은 사실 서남해 일대 목포를 위로 아래로 이게 굉장히 적지돼 있거든요. 뭐 그 이야기까지 하면 길어집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 산업 또 우리가 조선 산업이 있는데 조선이 요즘 조금 이제 숨은 시기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주기가 있는데 주기 좀 나아졌다는데 또 조선 산업이 풍력하고 또 가까워요. 네. 조선인 풍력이라는 것은 프로펠러 만들고 폴 꽂고 네. 그다음에 기자재 넣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조선은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풍력, 재생에너지 그런 부분을 갖고 나가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언제쯤부터 이렇게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지금 이제 계획이 돼가지고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선 시범 지역 이게 이제 부안 영광에 2.5기가 시범 사업 들어가고 있고요. 네. 나머지 지역은 일단 3기가로 해서 기가 추진 협의가 구성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추진 협의해서 추진해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국내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국내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 관련 기자재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풍력이라는 것이 또 바로 1, 2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한 그러겠죠. 5년, 10년을 내다봐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은 우리는 그 오는 것에 반대는 하지만 태양광은 사실 인력 고용이 안 됩니다. 네. 이제 주변에 태양광 시설되어 있는 거 보지만은 네.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패널만 보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력 고용이 안 되니까 뭐 오는 건 좋지만 또 고용이 돼야 지역에 이제 떨어지는 소득이 좋은데 네. 근데 풍력은요 기자재 산업이라 고용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후배 고용 효과. 네. 그래서 이제 풍력 쪽으로 가면 네. 우리가 많은 이쪽에 조립 공장도 생기고 사람 고용도 되고 또 사람이 고용되고 많이 와야 교회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잘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래가 막 이렇게 네. 비춰오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참 많으신데 또 중국에 관해서도 예. 그 계획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내적인 유리한 변수도 있지만 예. 대외적인 유리한 변수 하나만 든다면 중국 변수입니다. 사실 중국이 저 하남 경제권, 화동 경제, 화북 경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화남 상해는 경제권, 예? 여기 이제 하동 경제권인데 그가 경제 수도 상해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이제 커지거든요. 네. 거기에서 목포 오는데 597km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그러냐면 그러면 상해에서 북경 가는 데가 얼마나 걸린지 아느냐? 훨씬 멀거든요. 네. 굉장히 가깝다 이거죠.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는 것이 단순히 거리 개념을 떠나서 많은 교류가 가능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로는 서울에서 제주 좀 가는 것보다 조금 멀든지 그래요. 그리고 중국 보십시다. 중국이 최근에 작년에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8,300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한국이 283만이 오고 강주 전남에 11만이 왔어요. 이게 강주 전남이 한 3.5%, 이제 한국이 38% 왔대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4억 명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4억 명이 나오면 5%만 한국에 떨치자. 네. 2천만 명.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2천만 명 중에 우리 도도 5%만 떨치자. 그럼 100만 명. 100만 명. 그럼 우리 인구가 외국인 빼면 191만이거든요. 그럼 100만 명 오면 되지 않냐. 근데 우리가 그걸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네. 근데 이제 사람은 그래요. 보통 사람. 우리가 뭐 쇼핑센터가 있냐, 뭐 백화점이 있냐.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관광공사에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가고 싶은 거 조사하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섬과 바다입니다. 잘 하려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재작년에 몽골에서 우리 F1 보러 단체 관광객이 왔어요. F1 이제 비춰주고 이제 가는 코스거든요. 근데 F1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단순하니까. 그래서 넣은 게 뭘 넣냐? 목포 앞바다 투어. 그래가지고 투어하고 갔거든요. 네. 가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바다 투어 있던 거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홍도를 했더니 갔다 버렸으면 난리 신안 났어요. 난리 성들을. 나죠. 성을 모르거든요. 바다를 모르고. 네, 그렇지. 대륙이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이 10억 이상이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는데 네.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도 방송에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중국 총영사를 만났어요. 광주에 가서.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많이 쏟아져 온다는데 우리 관광객 좀 보내주시오 말이요. 그랬더니 관광객 여러분들이 좀 준비만 해라. 바다를 활용해라. 네. 그러면서 아이들 내주는 게 바다 낚시대, 국제 바다 낚시대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다, 섬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 관광객이 이화이지대 앞에 지금 많이 온다는데 왜 많이 옵니까? 쇼핑하러. 쇼핑은 아닙니다. 그 여행사 아이디어인데 네. 이화라는 게 중국어로 발음하면 동어미어죠. 동어미어인데 네. 부자 됩니다. 그런 뜻이래요. 동어미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이거 이제 부자 되려면 그거 사진 찍으시고 그렇게 선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플러스 거기 가면 여자들 시집 잘 갑니다. 이화이지대 시집 잘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가 많이 와서 찍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아이디어 생각. 그래서 젊은이들이 조금 상상력 또 아이디어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에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네. 여건이 무르익어져 간다. 그리고 중국 보십시오. 중국이 한 2달 전인가 그 중앙에 있는 경제지에서 이런 토픽이 났어요. 이런 기사가.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시장을 공략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 가는 컨설팅 세계적인 전문가대요. 네. 쇼온 레이니드만 이름이. 두 가지를 하라 했어요. 한 가지는 중국에 하려면은 명품화 고구마, 네. 고구박, 네. 명품 고구박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팔아라. 근데 우리는 명품하고 고급 품질화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는 좀 그거랑 안 맞고 안전을 팔아라 맞더라고요. 중국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먹거리 안전이 네, 바닥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중국에 가짜 계란이 나오고 네, 가짜 분유가 나오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친환경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최고거든요. 네. 친환경 농산물 지금 생산량이 60% 네. 전국 최고. 친환경 수산물은 98% 전국의 최고. 친환경 축산물은 30% 전국의 최고. 친환경 유기농 전국 최고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팔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긴다 앞으로. 그러네요. 중국 13억 인구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소득이 올라가니까 지금 2만 불 이상 소득을 하는 사람이 2억 명이래요. 우리가 2만 2천 불 아닙니까 지금? 네. 왜 한국 인구의 5천만이니까 4배 정도의 비슷한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먹거리도 공유에서 네. 육류로 갔다가 고급분유 수산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급분유 수산물 어디서 수입해 먹었습니까? 일본에 갔다 먹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난으로 네. 일본한테 안 갑니다. 우리한테 옵니다. 네. 일본도 우리한테 사가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럼 우리는 엄청난 시장이 있다 이거지. 그렇죠. 물론 우리 전남만의 시장이겠습니까? 네. 한반도 전체 시장이지. 그러나 중국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먹거리 안전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최고다 이거죠. 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인접 거리에 있는 서남권이 그런 역할과 센터 기능을 하고 관광센터 기능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걸 누구 혼자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앞에 목사님 소통 통합이라고 했는데 소통과 통합, 하야 포용, 상생과 공존 그런 단어에 우리가 조금 인색하지 말고 또 베풀어서 그런 식으로 가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조금 기존의 우리의 생각 틀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보자. 그런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집사님, 목포 지역의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기업 유치를 네. 위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우리 시민들은 목포 지역의 이제 기업의 활성화에 그렇죠.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은 있으신지? 예, 그래서 이제 서남권 전체로 봐야 우선 되고요. 네. 왜냐하면 목포는 섹터가 좀 좁습니다. 전국에 시군구가 228개 있거든요. 구를 빼고, 네. 구를 빼고 보면은 제일 작습니다. 섹터가 좁아요. 좁은 목포를 발전시키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외형적인, 양적인 것은 조금 좀 뒤로 하고, 질적인 거 플러스 알파 하면 이제 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격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고,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전후방 효과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경제권은 주변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경제권을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지역 내에서 그 센터 기능을 좀 하는 것들이 많이 쓰겠다. 물론 일반 기업도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페이스가 있고 땅이 있다면. 그것도 하지만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그런 부류의 또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같은 걸 하더라도 그 R&D 센터, 우리 지역에 필요한 R&D 센터, 우리 지역이 어찌 보면 농수산물의 집결지거든요. 또 해양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신재생 에너지의 센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친환경 농산물 센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물론 생각은 쉽지만 실행하는 프로젝트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방향이 오르면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가지만 방향이 틀린다. 그러면 열심히 가도 그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지역을 아끼고 우리 지역을 같이 가야 생각하는 식자층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업 유치도 단순한 그냥 양적인 기업 유치가 아니고 전후방 효과가 있는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하고 비교 우위가 있는 걸로. 이게 타 지역에 하고 있는데 물론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달리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부가를 창출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만의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요 상해에서 가장 이렇게 기업 성장 속도가 높은 기업, 이게 기업 규모가 큰 거예요. 매출인 게 아니고 성장 속도가 높은 기업이 뭐라고 선정됐냐면 도리 기업이라고 선정됐어요. 도리. 도리가 뭘 하냐? 친환경 농산물을 수집해서 배달하는 기업이에요. 이게 중국도 이제는 친환경이 눈 뜬다 이거죠. 먹는 게 조금 살만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한 5,000불 수준일 겁니다. GDP로 보면. 그럼 이만불 많은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러면 그 수출해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했더니 그 전체 소득은 쌀로 보면요. 쌀 소득으로 보면은 전체 1년 소득이 1조 1,300 정도의 매출이 됩니다. 생산액이. 근데 그걸 그 일반 전통 농업 친환경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1조 한 300대거든요. 전남만 예수 경우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 광역 제철소 같은 데는 지금 1년 매출액이 13조, 15조, 막 17조 가거든요. 이게 많지는 않지만 전체 다 하면 1조 1,300이 넘어요. 근데 관행 농업, 친환경 아닌 농업을 하면 1조 한 300 정도 돼요. 1,000억 정도가 친환경으로 한다 이거죠. 친환경을 하면은 앞으로 소득도 늘겠지만 수출이라든가 불통할 길이 많아진다. 그리고 국내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급식, 학생 급식인 친환경 급식 하라거든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그 학교 급식에 우리 쌀, 친환경 쌀이 48% 들어갔는데 이번에 54% 올랐어요. 과체료는 48% 들어가고. 반 이상이 우리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들어간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럼 바뀐 시대에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지.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자신감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같이 갖고 방향을 맞춰서 가면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시련도 있겠죠. 장애물도 있겠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노력을 같이 하자. 그 뛰어넘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보내주고 후원을 해주자. 그래야만이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잘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같이 나누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대학 같은 데 가셔서 젊은이들한테 꿈을 많이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목포를 자꾸 떠날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꿈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런데 집사님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오셨고 계획들을 들으면서 저희도 막 이렇게 꿈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런 계획들이 이제
도에서만 하실 수 있는 건 예. 아니고 도민들의 그렇죠. 도움이 또 많이 예. 필요하고 예. 근데 또 저희 목포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또 예. 높은 예.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들이 또 협조하고 예. 예. 크리스찬들이 협조해야 예. 될 일도 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어떤 점에서 그래서 예. 같은 일을 하나를 하는데도요, 혼자 하잖아요. 성공 못 합니다. 그렇죠. 둘이 하면 성공 확률이 좀 높겠죠. 같이 분야의 이해관계인이 뭉쳐서 하면 그게 반대가 있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목사님 말씀하신 소통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 사회의 시스템을 독단과 독주는 안 됩니다. 결국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게 다 중간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네, 많은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가지 않으면요, 반대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을 특히 이제 종교 같은 데서 좀 앞장서면 좋겠죠. 우리가 같이 배려하는 마음, 동참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감춰주고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보완하는 생각을 갖고 그 사이가 그런 풍토나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생각하는 그 지도자, 리더라기보다는 요즘 지도자는 영어로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경중과 안급을 가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있는 예산 자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네. 있는 예산이 100인데 그걸 10가지로 나눠보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면 남은 100 예산을 80으로 쓴다면 우리는 100 예산을 120으로 쓰면 40의 갭이 많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어차피 우리 자산이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효율적으로 쓰고 좋은 아이디어에 투자하자. 그렇게 하는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혼자 독단으로 간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분위기, 풍토, 여건, 마음의 자세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같이 좀 나서자. 그리고 나보다는 주위를 생각하고 주위 잘 돼야 내다는 것이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나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이야기가 정말로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간이 없고 앞으로 집사님 뭐 미래 계획이나 혹시 비전 있으시면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행정학을 했고 또 이제 중앙 지방을 주로 다녔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혹시 주어지고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그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또 그렇게 가는데 내가 꼭 기다,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참여한다. 그리고 더 생각이 코디네이터 아픈 사람은 또 그 사람 밀어주는 것이고 사회가 그래야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이 발전해가고 우리 지역의 후손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네. 우리 세대에 해야 될 것을 게을리하지 말자. 우리 세대 게을리하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 2세들이 어깨 못 피는 거죠. 어깨 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잘 못한다. 네. 그럼 또 그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우리 시대 결국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고 고향이고 타운인데 우리가 좀 그런 마음 자세를 열자. 그렇게 하기에 그런 노력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일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네.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빨려듭니다.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네. 마무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우리 지역에 큰 보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성들이 네. 그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에르메스라고 있다대요. 에르메스는 원래 마구 산업이었다대요. 마을 안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탈 것 교통수단으로 보면 자동차 나오기 전에는 말이 네. 통상 교통수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마구 산업이 영국 마구 산업도 있고 불란서 마구 산업도 있었는데 영국 마구 산업은 자동차가 등장하니까 마구 산업 협회에서 이 괴물 같은 자동차를 도로에 안 다니게 해주시오. 그렇게 청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도 만들었대요. 네.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불란서의 마구 산업은 이게 시대의 흐름이 마구에서 자동차로 가는 거지.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시대가 그렇게 문명이 흘러가는데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마구가 가죽을 가는 것이니까 여성들 가죽 가방으로 가자. 얘가 세계적인 명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시대의 흐름을 좀 읽자. 시대의 흐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체험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은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일조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철저히 필요한 거 아니냐. 시대가 흘러가는데 거꾸로 가면 되겠습니까? 네. 또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맞이할 수 있는 좀 미래의 시대가 오면 그런 시대에서 젊은이들이 조금은 통참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좀 비쳤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역의 행정을 맡고 계신 우리 부지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성경에 그 행정력으로 탁월했던 몇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탁월한 행정가였죠. 네.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해서 굶주리는 만민들을 먹게 했지요.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는 3조 왕조에 걸쳐서 백성들을 참 편하게 했던 위대한 행정가였어요. 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보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대단한 그 행정가가 있었고 또 수룹바벨과 같은 행정가도 있었어요. 네. 근데 가만 오늘 우리 부지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소통이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만민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소통이 잘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로 악하고 부정적이고 또 그 박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만민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행정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부지사님 말씀 드리면서 소통과 통합, 그리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지사님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이 사장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부지사님과 같은 이런 크리스찬 소통과 통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부지사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좀 내다보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잘 준비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굉장한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삶이 우리 주변에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부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앱과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방송은 우리 지역 방송입니다. 지역의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변에